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1월 1일 경자년 첫 방송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하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금융 충격이 왔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예대율 관련 내용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그 시나리오는 미중 무역 전쟁 격화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정은 세계 무역 여건 악화로 인한 실물 부문 충격과 그리고 금융 부문 불안정성 증대 동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실제로 금융 충격이 올 거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발생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려면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잘 안 되거나, 또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이제 실제로 중국에게 이제 승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면전 양상으로 이제 치달을 때 이 내용이 아무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먼저 그렇게 된다면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실물 경제 둔화, 이거는 근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2019년 8월 달에 그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고, 거기서 수치적으로 나아지진 않았지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둔화된 상태에서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게 이제 발생을 할 건데, 이것도 일단 현재는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시 격화가 되거나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둔화가 되겠죠. 또는 이제 완전히 악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금융 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결국 기업과 가게들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까지 저하를 시키겠죠. 그리고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금융기관의 고위험 자산 축소 또는 자산 리밸런싱 과정에서 투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금융과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위험 증대는 이제 또다시 신용 경색을 초래하고, 그리고 실물과 금융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추가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파급 경로로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최초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시장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런 것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물 경제 쪽입니다. 실물 경제 쪽에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특히 수출 감소로 인한 GDP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기업과 가게들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저 반대편 쪽으로 금융시장 쪽으로는 당연히 외국인 이탈 자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또 증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환율도 요동칠 거고, 주가도 계속 하락할 거고, 그리고 이제 CDS 금리 하락, 뭐 CDS 프리미엄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위험 자산을 매도를 할 겁니다. 이게 파이어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급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위험 자산들을 이제 급매를 하면서 여기에 주가 하락을 또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요. 그리고 실무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다시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이들의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실무경제에서는 여기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큰 충격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로 알아봤고 2020년 GDP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3%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심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3.9%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실제로 마이너스 1.6%까지 낮아지는 시나리오를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환율은 그동안의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반영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변동성 상정. 주가는 이제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대비, 고점 대비가 아닙니다.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빠질 거다. 그리고 환율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비 33% 정도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테스트 기준 시점을 2019년 2분기 말로 잡았어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2019년 2분기 말쯤에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충격이 2021년 2분기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GDP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마이너스 1.6까지 빠진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은 일단 뭐 은행 17개, 보험사 53개, 증권사 44개, 사무금융 5개, 그리고 저축은행 79개, 카드회사 8개 등 이런 그 6개 금융업권의 20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GDP는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빠지고, 그리고 일단 은행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자본을 잘 관리를 해와서 강화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이 GDP는 마이너스 1.6까지 빠지고 주가는 위기 시작 직전 대비 거의 38.5, 거의 뭐 40%로 보면 됩니다. 40% 하락. 환율은 33% 정도 상승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바젤 3나 이런 규제 강화 같은 게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은행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그런 충격이 오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은행 자본 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인데 보험 쪽은 이제 이건 평균치라서 제가 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부 보험사는 이 감독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격이 오더라도 감독 기준보다는 위에 있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사모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축은행과 사모금융 이쪽도 몇몇 소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독 기준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금융 충격이 오게 되면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증권사거든요. 무려 605%에서 446.5%까지 쭉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때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보통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요. 밑에 수치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죠. 시장 손익으로 봤을 때는 무려 마이너스 82.8%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충격이 왔을 때 특히 증권주를 절대로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기존 모든 종목들을 다 현금화 시켜야겠지만 특히 증권주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금융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QE4를 할 겁니다. QE4를 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먼저 랠리가 나옵니다. QE4에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그 결과 일부 저축은행과 증권회사는 자본 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밝히지 않았죠. 그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줬는데 하반기에서는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그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들 쪽에서 아마 컴플레인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는 그냥 평균을 뭉끈트려서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축은행과 증권회사는 자본 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외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이제 충격 후에도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전염 손실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대내외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부실이 확대되면서, 왜냐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 쪽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 쪽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행권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이런 거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이 정도의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신예대율 도입에 대한 그 이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예대율 규제의 그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예대율에서 신예대율로 바뀌면서 가계대출에 15% 가중값이 붙습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은 15% 차감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대출금 자체를 다 그냥 통합을 해서 원화 예수금으로 나누고 배분율을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변경이 되면 가계대출금의 가중이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예대율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97.5% 예대율, 신예대율을 도입을 했을 때 9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이라는 뜻은 이 예대율을 넘는 기관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100%를 상회하고 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금 회수해야겠죠. 원금을 회수를 하려면 당연히 고객이든지 기업이든지 간에 원금제 상환 요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뭐 예수금 자체를 늘리든지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수치로 한번 볼게요. 일단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뉩니다.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기존 구예대율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신예대율을 도입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신예대율에 대해 이제 발표가 나온 게 17년 12월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중은행에서 신예대율을 도입을 했을 때 예대율이 100%가 넘는 곳이 지금보다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2019년 9월날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가 좀 넘죠. 100%가 좀 넘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이때가 9월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100보다 살짝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은 됐는데, 이 수치는 그 이후에 발표된 게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100을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예대율보다 신예대율을 도입을 했을 때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 대출에서 15% 차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중은행, 이건 아마 부동산 대출이 이제 많이 관여를 했겠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평균으로 냈을 때는 97.5%다. 하지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예대율을 이제 2020년 1월부터 도입이니까 이제 오늘은 영업일 기준으로 쉬고 내일부터 바로 도입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도입이 될 건데 지금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원리금 상환 요구를 분명히 어디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조금 불이익을 받는 가게나 기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걸 무조건 100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예대율을 적용을 했을 때 거의 100에 육박한 상태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계대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15% 가중값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지금 부동산 대책과 또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가계들의 유동성은 점점 막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2년 이제 바젤3 전면 도입 이것과도 이제 겹쳐지면서 가계 유동성을 굉장히 옥죄할 수 있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젤3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신예대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어쨌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풀어버리면 또 다시 가계대출에 대한 그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가계대출은 점점 이제 닫히고 결국 가계로 들어가는 유동성 흐름이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금융안전보고서 하편에 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국제사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된다. 국제사회라는 거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4차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통화정책이 이제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들어올 텐데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존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그 규제가 필요하다. 다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각국 중앙은행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을 논의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반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도 아마 지금 비트코인의 그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국제 논의의 그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일단 향후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바로 G7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 그래서 IMF와 G7이 향후 통화정책이 이제 바뀔 때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 그런 부류들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이미 윤곽이 그렇게 나오네요. 일단 G7 그리고 금융안전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금융혁신의 편익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로 가져다주는 그 편익 같은 경우는 확대되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가 기본 골자입니다. G7은 2019년 6월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10월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운영 시스템의 보건력, 그리고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 문제 등 법 규제 감시 측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이쪽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일단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운영이 될 거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운영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 역시 2019년 8월 스테이블코인 실무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가별 규제 차이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규제, 감독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국제 증권 감독 기구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증권 규제 관심에서의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 자산에 비해 안정된 가치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비용 절감, 금융 포용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기존 알트코인의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관련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운영자, 중개업자들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준수하고 그리고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위험과 의무, 권리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 리스크는 기존 규제 감독 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를 앞서서 발행자에게 투명성 강화, 그러니까 발행자에 대한 투명성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발행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이제 사용되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좀 암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리스크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가 간 자본 이동 이슈에 대한 개별 당국의 대응 능력이 제약될 수 있는데 상이한 규제 체계에 따른 차익 거래가 가능하므로 국제 공조가 기묘하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IMF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 거래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비트코인이나 기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근데 완전한 차기 통화는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자산이 대부분 뭐죠? 바로 지금의 신용화폐입니다. 신용화폐가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발행을 하려고 있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요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완전히 차기 통화로 시스템이 전환되기 전에 이제 과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CBDC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알트코인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차트로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잠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공지를 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1월 3일 금요일 날 멤버십 시황 영상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사무실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 사무실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번 주 그 멤버십 시황 영상은 1월 4일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은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